이번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 돌아온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는요, 1930년 4월 29일 충남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의 박석산이라는 산에서 나무를 캐던 여인이 의문의 물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의문의 물체를 덮고 있던 낙엽 더미를 거두어 본 주부 이 씨는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이 낙엽 더미 속에 사람의 시체가 있었던 거죠. 용천리라는 이 마을은요, 평소에 사소한 도난 사건조차 잘 없었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신고를 받고 순사가 이 씨를 따라가요. 근데 그곳엔 정말로 시신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한 15살에서 16살 정도 돼 보이는 소년의 시체로 보였습니다. 몸에는 멍자국이 선명했고요. 얼굴 쪽이 상당히 망가진 것으로 봐서 누군가에게 맞아서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살이나 사고사로 보이지는 않았던 거죠. 곧바로 시신을 읍내병원으로 옮겨서 부검을 시작해요. 보니까 사망한 지는 한 72시간 안쪽이고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몸에 나 있는 그 선명한 멍자국들, 누군가한테 맞은 것 같은 그런 멍자국이랑 사건 현장의 그 주변에서 수건이 발견됐거든요. 그 수건으로 봐서 누군가 소년을 심하게 구타를 하고 수건을 범행 도구로 이용해서 목을 졸라서 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변사자가 발견된 이 박석산 주변 비봉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호구조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딱 기준을 잡고서 호구조사를 실시하냐면 사나흘 안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안에 사라진 10대 중반 소년이 혹시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지 이틀 만에 박석산 주변에서 사라진 단 한 명의 소년이 박창수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시신이 발견된 게 4월 29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로부터 3일 전이었던 26일부터 마을에서 실종됐다는 거예요. 이 박창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시신을 가져가서 이 시신의 신원이 박창수라는 사실을 박창수의 어머니를 통해서 일본 경찰이 확인을 해요. 그리고 곧바로 박창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박창수라는 소년입니다. 소년 박창수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박창수가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던 주막의 주모였던 고옥단이라는 여성, 그리고 박창수와 함께 일했었던 머슴 조기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옥단, 조기준, 이 두 사람이 박창수를 살해한 범인으로 처음에 지목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 고옥단은요, 피살자의 신원이 자기 집 머슴인 박창수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던 머슴 옆에 있는 이 조기준은요, 단 이틀 만에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게 됩니다. 경찰이 밝힌 조기준의 자백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옆에 있는 남자 조기준이 어떻게 경찰에 자백을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고옥단의 지시로 박창수를 살해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수건도 내 거다. 마을 주막의 주모였던 고옥단이 1년 전부터 옆마을의 부자 한백원의 첩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내 이기문이 고옥단에게 다른 곳으로 도망치자고 그녀를 꼬셨고 고옥단은 외상 술값 내면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머슴 박창수가 듣고 한백원, 그 옆마을 부자에게 이르면서 고옥단의 입장이 난처해졌고 그것으로 박창수가 고옥단에게 질책을 받았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이 고옥단이 박창수에게 해를 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자백이죠. 박창수가 한백원에게 몇 번 밀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혹시 내 첩이
나가서 바람 피는지 딴 남자들하고 얘기하는지 보고 무슨 얘기하는지 들었다가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창수가 몇 번 그걸 좀 일렀던 거죠. 한백원에게. 근데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이게 사람을 죽일 정도의 큰 분노를 살 만한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었거든요. 이 고옥단이. 근데 결국에 계속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조기준이 이런 자백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백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고옥단이 박창수, 그 죽은 박창수를 괘씸하게 여기고 머슴인 요 조기준과 함께 박창수를 산으로 끌고 가서 그를 폭행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다음에 낙엽더미로 덮어버렸다는 거죠. 이 내용은요, 당시에 이 사건의 전말을 다뤘던 기사에도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일본 경찰은 조기준과 고옥단을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를 했고요. 박창수의 어머니를 찾아서 박창수의 시신을 인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조기준은요, 검찰 신문과 공판에서 경찰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자백을 해요. 근데 이 고옥단은요, 검찰 신문에서는 자신의 죄를 부인해요. 경찰 신문 때는 자신의 죄가 있다고 자백을 했거든요. 근데 검찰 신문에서 말을 바꿔요. 그리고 항소까지 해요. 난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던 이 조기준한테는 징역 10년을 줬고요. 끝까지 뭐 항소하면서 난 죄가 없다 막 우기고 막 부인했던 이 고옥단한테는 15년형을 선고했고 결국 그게 확정이 됩니다. 시신의 신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시신도 이 어머니에게 인계를 했고요.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던 이 고옥단이 더 이상의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청양 박석산의 소년살인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청양 박석산 소년살인 사건이 종결되고 한 달가량이 지났습니다. 1930년 10월 18일 며칠째 죽은 아들이 꿈에 계속 나타났던 이 박창수의 어머니는요. 그날도 역시 잠을 자던 중에 아들 창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따라 아들이 이게 손에 잡힐 듯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창수의 어머니는 이게 꿈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아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창수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박창수의 어머니도 놀랐지만 소문을 듣고 달려온 이웃들은 더 놀랐어요. 근데 정작 이 박창수 본인은 어머니랑 이웃이 왜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해되었고 그로 인해서 고옥단과 조기준이 징역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다 이 박창수한테는 금시초문이었던 거예요. 사실 박창수가 1930년 4월 26일에 야산에 끌려가서 폭행을 당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맞다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딱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더 이상 이 고옥단의 집에서 머슴으로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길로 그냥 바로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박창수는 청양을 떠나서 공주로 향했고요. 그 시기에 마침 이 박석산에서 누군가 살해가 됐었던 거죠. 한동안 공주를 떠돌던 박창수는요. 잠시 누군가의 집에 머무르면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상한 사건이죠. 살인자 2명은 복역 중이고 그들에 의해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 일본 사법부가요. 완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박창수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이 조기준과 고옥단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박창수를 죽인 혐의로 복역 중인 거잖아요. 재심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일본 사법부에서 뭔가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법부는 막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책임을 서로 막 떠넘기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니네가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다. 심지어는 유가족한테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유가족은 박창수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날 누군가가 살해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박창수가 살아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요. 일본 경찰은 이 모든 실수들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인지 거기까지도 밝혀내야 했습니다. 경찰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박석산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 그리고 사인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시간이 5개월이나 지나버렸고 시신이랑 유류품이 다 이제 박창수 어머니한테 넘어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별다른 진전이나 얻은 게 없었던 걸로 봐서 이 박창수 어머니도 이 받은 유류품들을 다 어떻게 정리를 했던 걸로 보여요. 재심에서 조기준과 고옥단은요, 이렇게 말해요. 박창수를 때린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이외에 했던 자백들은 경찰의 강압수사와 고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박창수로 오인해서 죽인 일도 결코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뭔가를 밝혀냈어야 하는데 밝혀진 게 없었어요. 결국에 조기준은요, 1931년 6월에 그리고 고옥단은 1931년 7월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수감 생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경찰에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때 박창수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맞다. 근데 옷은 내 아들이 입고 나갔던 옷이랑 다른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 중에서 경찰은 옷이 다르다는 말은 그냥 무시한 거예요. 가볍게 흘려들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었다면 수사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처음에 그 호구조사를 할 때 딱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뭐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15세에서 16세의 소년일 것이다 라고 딱 단정하고 호구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 시신이요,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신의 신원의 연령폭을 좀 더 넓히고 마을도 옆마을까지 다 조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시신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요즘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었다면 이 얼굴이 훼손되어 있는 거에 되게 집중을 했을 것 같거든요. 왜 하필 얼굴을 저렇게 훼손시켰을까? 근데 이 얼굴이 훼손된 상태에서 박창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 맞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았을까요? 결국에는 내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건 결국 박창수 어머니가 그 얼굴을 아들인지 아들이 아닌지를 구분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걸 구분해서 말했던 게 진짜 내 아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했던 건지, 아니면 이 경찰이 되게 급하게 빨리 봐요. 맞아요, 틀려요. 막 급하고 강압적으로 막 일본 경찰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떠밀리듯이 대답을 했던 걸까요? 이렇게 소년이라고 정해진 그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박창수, 조기준, 고옥단 중에 누군가를 의심해 보기도 했었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들 중에 누군가를 의심했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이 그 소년을 죽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다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도 증거를 찾을 수도 없는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지만요. 분명히 가해자는 존재하고요. 죽은 사람과 살인자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1930년 충남 청양군에서 발생한 청양소년 살인사건이었습니다.